전쟁 무상. 오국 군사가 본국을 멀리 떠나온 원정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나라의 국토를 마음대로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오국 장수들이 한결같이 용맹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용감한 장수 아래 약병 없다라는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어서 지휘관이 용맹스러우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도 절로 용맹스러워지는 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승리의 원인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손무의 탁월한 작전 계획과 오자서의 초인적인 전투력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초나라는 그로 인해 패망 직전에 몰리도록 참패에 참패를 거듭했었다. 그러나 강화조약에 의하여 오군이 철수하자 초국은 복구 작업에 전력을 기울여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에는 전쟁이 언제 있었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은이 깨끗이 가셔져 있었다. 그러면 승자인 오군의 그 후의 형편은 과연 어떠했던가? 이제부터 오군의 그 후의 소식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무는 강화조약을 성립시키고 나서 오자서와 함께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2년 가까이 자나깨나 싸움터로만 전전하다가 이제 귀로에 오르고 보니 손무로서는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웠다. 방 안에 들어앉아 병법을 이론으로만 연구해 오던 내가 실전에 직접 가담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오늘의 결과를 나는 성공으로 봐야 오를 것인가 실패로 봐야 오를 것인가. 손무는 우선 그 전부터 생각해 보았다. 이태 동안이나 불철주야로 전선을 질주하면서 적과 더불어 대회전을 거듭하기를 무려 10여 차. 그 많은 전투에서 패배의 고배를 마신 경우도 노상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로는 연전연승을 거듭해왔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평소에 병법을 독실하게 연구해온 덕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토록 연전연승을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승자로서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소문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허탈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소득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다. 평소에 오국을 오랑캐의 나라라고 멸시해 오던 초국의 거만한 콧대를 여지없이 꺾어준 것도 커다란 소득의 하나요. 그로 인해 오국의 위세를 만천하에 떨칠 수 있게 된 것도 커다란 소득의 하나요. 강대국으로 자처해 오던 초국으로부터 해마다 공세를 받아들이게 된 것도 커다란 소득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오국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국가의 재정인들 얼마나 많이 탕진된 것인가. 그와 같은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소득이 고작 그뿐이었나 생각하면 그 소득은 너무도 미미한 것 같았다. 손무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전쟁의 본질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느낌이었다. 손무 자신은 전쟁에 매혹되어 반평생을 오로지 병법만 연구해 왔었다. 그러나 이태 동안이나 전쟁의 와중에 휩쓸려 돌아가다가 이제 무기를 둘러매고 돌아오며 생각해 보니 전쟁이란 자기가 평소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장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책상 위에서 병법을 이론으로만 연구하고 있을 때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모든 분쟁은 오로지 전쟁의 성패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확신해온 손무였다. 그러므로 오군을 이끌고 초국으로 쳐들어갈 때에는 초국을 점령만 해버리면 모든 초토는 오국의 영토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초국을 점령해 놓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초국은 단순한 초국만의 초국이 아니라 열강들과의 세력 균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초국이었다. 그러므로 초국을 아무리 무력으로 점령했다 하더라도 열강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영토로 만들 수가 없었다. 기어이 영토화하려면 수많은 열강들과 다시 싸워야 할 터인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일국의 무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것은 나의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손모 자신은 병법을 열성적으로 연구한 덕택에 초국 정벌에 연전연승을 거듭하여 초국 전체를 점령해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초국의 충신 신포선은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진나라의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오군이 모처럼 점령한 초국을 고스란히 돌려가고 말았다. 오군이 막대한 인명과 재물을 희생시켜가면서 획득해 놓은 전리품을 신포선은 정치적인 활동으로 깨끗이 돌려가고 말았으니 무력의 승리란 그렇게도 허망한 것이었던가 하는 좌절감이 누구보다도 절실했던 것이다. 세상이란 오로지 무력만으로 운영되어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었구나. 마치 산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고 들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강약을 다투며 피차간의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듯이 국가와 국가도 끊임없는 각축을 반복하면서도 어느 한 나라의 존립만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신의 섭리인가 보구나. 손무는 그렇게 깨닫고 보니 지금까지 병법 연구에만 몰두해왔던 자신의 존재가 너무도 왜소하게 느껴져 견딜 수 없었다. 손무는 강변을 오랫동안 배회하다가 발길을 돌려 병사들을 순찰하기 시작하였다. 문득 막사 뒤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달을 바라보며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거기 서 있는 게 누구냐? 이리 와 보아라. 손무는 검은 그림자를 조용히 불렀다. 그러자 검은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다가 상대가 손무임을 알고 사오부 앞에 우뚝 멈춰서더니 앗! 이 밤중에 원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웬일이시옵니까? 하고 말하며 머리를 수그려 보였다. 달빛에 자세히 보니 40이 가까워 보이는 늙은 병사였다. 손무는 가까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나도 나지만 너는 왜 잠을 자지 않고 밖에 나와 있느냐? 그동안 싸우느라고 몹시 피곤했을 텐데 고단하지도 않느냐? 병사는 겸연쩍은 듯 손으로 머리를 극적거리며 대답했다. 살아서 돌아가는 게 기뻐서 잠이 오지 아니하옵니다. 우리 마을에서 5명이 군인으로 뽑혀 나갔다가 3명은 죽고 2명만 살아 돌아오게 되니 죽은 친구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무척 기쁘옵니다. 손무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왔다. 한 사람의 장수가 명성을 떨치는데 만여 명의 병사가 죽어나간다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거니와 나라를 위하고 장수를 위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의 전세가 새삼스러이 뼈아프게 느껴졌던 것이다. 전쟁이란 결코 함부로 일으킬 일이 아니었구나. 드디어 손무와 오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오도로 돌아오니 오왕함녀는 친히 마중을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하여 그날로 개선잔치를 크게 베풀고 논공을 행상했는데 손무를 대사구로 봉하고 오자서를 상국으로 봉하고 백비를 태제로 봉하였다. 그로써 전쟁은 완전히 종결되어 손무는 오래간만에 한가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을 몸으로 겪고 난 손무가 돌이켜보니 천하대세는 전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운명이라는 힘에 의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절실했다. 무력은 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무력 그 자체가 만능일 수는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손무는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자 손무는 그 옛날에 인의와 평화를 설교하고 떠돌아다니던 공자라는 철인의 모습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며 상갓집 개처럼 열국을 떠돌아다니던 공자는 그 후에 어찌 되었을까? 손무는
공자의 그 후의 소식이 불현듯 궁금하였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되어 있는 춘추시대란 기원전 770년에서부터 기원전 403년까지의 약 300년간을 말한다. 손무가 활약한 것은 춘추시대의 중기였으므로 지금부터 대략 2300~400년 전의 일이다. 그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 당시의 대학자요 대철인이었던 공자가 그 시대의 역사를 기술한 책의 이름을 춘추라고 명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춘추시대의 중국에는 소위 오패국이라고 일컫는 진, 제, 송, 진, 초의 5대 강국을 비롯하여 오, 월, 노, 당, 채, 정, 조, 위, 진, 위, 한 이렇게 무려 17개의 대소국가가 난립해 있었다. 본래는 주나라의 후주에 불과했었건만 종주국인 주나라가 쇠퇴해지자 후주들은 저마다 독립을 선포하고 일어섰던 것이다. 17개의 독립국가가 난립하고 보니 그들 사이에는 세력 확장을 위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군소국가들은 자존자립을 위해 강대국을 중심으로 집단 동맹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강대국이 맹주가 되었음은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으리라.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가 5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오패국이란 5개의 동맹체의 맹주국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오가 초를 치게 된 근본 목적도 초의 패권을 빼앗으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관계란 반드시 절대불변의 것은 아니다. 비록 동맹국끼리라도 자국의 이익에 위배될 경우에는 어제의 동맹국이 오늘의 적국으로 표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 간의 동맹관계란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춘추시대에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땅덩어리 안에서 17개의 나라가 복잡거리고 있었으므로 동맹관계의 이합집산은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거기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에 분쟁 없는 날이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손무가 병법으로 일약 11,000하의 이름을 떨치게 된 것도 그 당시에는 전쟁이 그처럼 빈번했던 덕택이었다. 춘추시대 다음의 200년간은 전국시대라고 부른다. 춘추시대에도 전쟁이 빈번하기는 했지만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합집산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세 갈래 네 갈래의 전쟁이 무려 200여 년이나 연속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숫제 전국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상에서 전후 500여 년에 걸친 그 시대를 통합하여 춘추 전국시대라는 통칭으로 불러오기도 하는 것이다. 손무의 손자병법을 비롯하여 육도, 삼약, 오자병법, 위료자, 삼하법, 이위공문대 등등의 이른바 무경칠서라는 병서들이 모두 이 시대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전시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필연적인 저서들이었던 것이다. 전쟁의 성격을 크게 분류하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국의 존립을 위해 본의가 아니면서도 부득이 싸워야 하는 방위전쟁이요. 다른 하나는 자국을 부강하게 만들려고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침략전쟁이다. 약소국들의 전쟁은 거의 전부가 전자에 속하고 강대국들의 전쟁은 대개 후자에 속한다. 그러므로 전쟁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전쟁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간에 얽히고 설켜 돌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의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노상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일 것이다. 아무튼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쟁은 이겨놓고 보아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성 즉 군왕이요 패 즉 역적이라는 모순된 논리가 전쟁에서만은 만고의 진리처럼 통용되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인명과 많은 재물을 손실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민생은 도탄에 빠져버리게 된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한다는 전쟁이 결과적으로는 평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빈곤과 전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전쟁 자체가 안고 있는 커다란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기 쉬운 법이어서 전시에는 누구나 싸워서 이길 연구만 할 뿐이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해 보려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기에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은 병법 연구서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한 사람의 예외적인 인물이 있었다. 일찍부터 전쟁의 모순점에 착안하여 전쟁 반대론을 정면으로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당대의 대지성이었던 공자였던 것이다. 그러면 공자는 어떤 인물이었던가? 이제 그의 사람됨을 잠시 알아보기로 하자. 공자의 조상은 본디 송나라 사람이었다. 그의 6대조인 정고보는 송나라에서 벼슬을 지냈는데 사람됨이 어찌나 어질고 충성스러웠던지 처음에는 명을 받아 사가 되었고 두 번째는 명을 받아 대부가 되었고 세 번째는 명을 받아 경이 될 정도였었다. 그러나 정고보는 인품이 워낙 공손하여 한 번 명을 받고 나서는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였고 두 번 명을 받고 나서는 누구에게나 허리를 굽혔고 세 번 명을 받고 나서는 누구 앞에서나 숫제 땅에 엎드릴 지경이었다. 그러면서도 높은 사람 앞에서는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그는 집안이 청빈하기 이를 데 없어서 아무리 벼슬이 높아도 끼니는 언제나 죽을 쑤어 연명할 지경이었다. 어쩌다가 여재가 생겨도 살림에 보태 쓸 생각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나눠주곤 했었다. 그러기에 입을 가진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지각 있는 늙은이들은 정보고를 존경하는 나머지 공씨문 중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리라 하는 예상까지 하고 있었다. 그 후 정보고가 세상을 떠나자 후손들은 노나라로 옮겨와 살았다. 정보고의 5대손인 숙량흘은 안씨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후일의 공자였던 것이다. 공자의 이름은 구, 자는 중리이다. 공자는 어릴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였고 아무리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남하고 싸우는 일이 없었다. 장난을 하여도 반드시 제사놀이를 하였고 어떤 일에나 예의범절이 분명하였다. 그는 젊었을 때 노나라에 창고지기 노릇을 한 일이 있었는데 곡식을 다루는데 언제나 공정하였고 그 후 사직의 관원이 되자 가축들이 잘 자라기도 했거니와 놀랍도록 번식하였다. 그러나 그는 벼슬에는 욕심이 없고 오직 학문에만 뜻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의 손에서 책이 떠난 적이 없었다. 주역이라는 책을 3000번이나 읽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무서운 면학가였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철두철미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정치란 본디 세상을 바르게 다스려 나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정치만 잘 해나가면 전쟁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다. 왜냐하면 각국 군주들이 덕치만 베풀어 나가면 싸움을 안 하고도 제각기 얼마든지 잘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군주가 올바른 정치를 하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남의 나라를 우격다짐으로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순전히 패자들의 사육에서 우러나온 악랄한 폭행일 뿐이다. 철저한 평화론자인 공자는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전론도 전개하였다. 헤엄을 잘 치는 자는 물에 빠져 죽게 되고 나무에 잘 오르는 자는 나무에서 떨어져 죽게 되듯이 전쟁을 좋아하는 군주는 전쟁으로 나라를 패망하게 만든다. 폭력이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까닭에 모든 일을 전쟁으로 해결하려면 전쟁은 무한히 반복될 뿐이다. 전쟁은 인명을 살해하고 국고를 탕진시키는 행위이건만 그와 같은 행위를 끝없이 반복하면 백성들이 어찌 생업을 평화롭게 누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올바른 군주는 덕치와 법치로서 백성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공자의 그와 같은 이론에 대해 열국 제후들은 한결같이 코웃음을 쳤다. 공자라는 친구는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어릿광대 같은 학자다. 힘이 없이 어찌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으며 전쟁을 아니하고 어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으랴. 그러나 공자는 자신의 뜻을 추호도 굽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요제와 순제는 전쟁을 일으킨 일이 한 번도 없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순시대의 백성들은 격양가를 부를 정도가 아니었더냐.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리려는 것은 어리석은 군주들의 자기 미화에 불과하다. 덕과 정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어찌하여 폭력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말이다. 하고 전쟁론자들을 강경하게 비난하였다. 공자는 평화론을 입으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만천하에 널리 펴기 위해 이웃나라인 송, 정, 진, 채, 위, 제, 조, 초 등으로 14년간이나 떠돌아다니며 유세를 계속하였다. 그 바람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갓집계라는 경멸도 받아왔지만 그러나 그의 이론에 탄복하여 제자가 된 사람도 3,000명이 넘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안회, 자로, 자공, 증자 같은 대학자들도 모두들 공자를 따르게 된 제자들이었다. 공자가 정치의 이상론을 그처럼 열심히 유세하고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군주가 좀처럼 없었으므로 제자 자공은 하도 안타까워서 하루는 스승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다.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도는 하도 원대하여 천하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 이를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공자는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자공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훌륭한 농부는 좋은 씨를 골라서 뿌리지만 반드시 수확이 많다고는 볼 수 없다. 훌륭한 목수는 솜씨가 뛰어나지만 그가 만든 물건이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에 든다고는 볼 수 없다. 군자는 돌을 닦고 조리를 바로잡으려고 할 뿐이지 남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느니라. 공자의 정치 이념은 어디까지나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점에 있었다. 임금은 백성들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지 백성들이 임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공자의 일관된 정치 이념이었다. 공자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려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어찌
참된 군주라고 말할 수 있으랴 하고 수려한 일도 있었다. 공자의 정치 이념을 분석해보면 그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이념과 완전히 일치됨을 알 수 있다. 그는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정치 이념을 주장했으니 그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랴. 공자는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기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로 법이라는 것을 존중하였다. 지금도 법치국가라는 말은 흔히 써오고 있지만 공자는 이미 옛날에 나라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운영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 일도 있었다. 그가 말하는 법 질서란 반드시 법률만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삼강오륜이나 인의예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법 질서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자가 말한 법은 백성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해 나가는 수단을 말하는 것이었다. 옛날 은나라에서는 길에 죄를 벌이는 사람은 손목을 자른다 라는 법이 있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은 그 법이 너무도 가혹하게 여겨져서 어느 날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었다. 선생님, 옛날 은나라에서는 길에 죄를 벌이는 사람은 손목을 자른다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가혹한 법이 아니옵니까? 공자는 그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제정한 법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길에 죄를 벌이는 일이 무슨 대단한 죄라고 손목을 자르냐고 책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인즉 그게 아니다. 길에 죄를 벌이면 그 죄가 바람에 날려서 많은 사람이 눈병이 나고 옷도 더럽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죄를 벌인 사람과 시비를 벌이게 될 것이고 싸움이 격화되면 살인극도 연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길에 죄를 벌이는 것은 살인극의 근원을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런 사람을 어찌 가볍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 죄를 벌이지 않는 일은 누구나가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일이요. 손목을 잘린다는 것은 누구나가 싫어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쉬운 일을 실천에 옮겨서 싫어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법의 기본 사상이 아니겠느냐. 이상과 같은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공자가 법을 숭상하는 기본 목적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선도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며 유세를 하는 중에 한 번은 초나라에도 들렀던 일이 있었다. 오초대전이 종결된 직후의 일이어서 그때만 해도 초나라의 산과들에는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가 늘비하게 썩어나고 있었다. 공자는 그 시체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개탄하였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는 저 시체들을 보고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나라의 보배인 젊은이들이 전쟁 때문에 이처럼 무참하게 죽어갔으니 전쟁이 있어가지고서야 백성이 어찌 마음을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정작 초나라 사람들은 공자의 평화론을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나라 군사에게 혹독하게 당한 것만이 통분하여 저마다 이를 갈며 우리들은 하루빨리 군사를 많이 양성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오나라를 우리 힘으로 쳐부숴야 한다. 하고 서륙전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어하였다. 공자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싸움을 하지 않고도 초나라는 초나라대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오나라는 오나라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왜들 싸우려고 하는지 나는 그 심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
폭력은 폭력을 불러일으켜서 전쟁은 끝없이 반복되게 마련인데 열국 제후들은 그와 같이 단순한 이론을 어찌하여 이해를 못할까? 그러나 공자의 평화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주들만도 아니었다. 초나라 백성들도 전쟁에 진 것을 절치부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오국에 속물하는 자가 없었던들 우리는 오군에게 그처럼 허무하게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나라의 서력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병법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공자는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제자 자공에게 물었다. 초나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손무라는 사람 때문에 진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손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자공이 대답했다. 손무는 본시 병법을 연구하는 제나라 사람이온데 후에 오나라에 가서 오자서와 함께 오왕을 도와 초나라를 대파한 사람이옵니다. 공자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마땅치 못한 기색이었다. 손무는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전쟁의 원흉이 아니냐. 손무가 전쟁의 원흉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모르오나 그 사람이 병법 연구의 대가인 것만은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사실입니다. 공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못마땅한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병법을 연구했다면 학식이 많은 사람임이 분명한데 유식한 사람이 도의를 연구할 생각은 아니하고 하필이면 사람을 죽이는 병법을 연구했다더냐?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구나. 공자는 병법 연구의 대가라는 손무를 직접 만나 설득을 해보고 싶었다. 그런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공이 대답했다. 손무는 지금 오나라에 대사구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를 만날 수가 없사옵니다. 그거 참 유감스러운 일이로구나. 병법 연구의 대가라는 말은 인명을 대량 학살하는 명수라는 뜻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일국의 정권을 좌우하고 있다니 그래가지고서야 세상이 어찌 평화로울 수 있겠느냐. 선생님, 저는 일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손무의 병법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사온데 손무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전쟁에 이기다니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냐. 전쟁을 하는 이상 어찌 사람을 전혀 죽이지 아니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손무가 연구하는 병법은 사람을 적게 죽이고 전쟁에 이기는 병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적게 죽이거나 많이 죽이거나 간에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느냐.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간에 전쟁은 인명을 살해하는 행위라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이다.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자공은 공자의 말에 머리를 수그렸다. 공자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잠시 말이 없다가 자공아 하고 제자를 불렀다. 네,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내가 손무라는 사람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사람을 만나볼 무슨 방도가 없겠느냐. 공자는 손무를 직접 만나서 전쟁 반대론을 펴보고 싶은 생각이 새삼스러이 간절하였다. 자공이 말했다. 우리가 오나라로 직접 찾아가기 전에는 손무를 만날 길이 없을 것이옵니다. 손무가 병법을 연구한다니 그렇다면 그가 저술한 병서라도 있을 게 아니냐. 손무가 연구한 손자병법이라는 유명한 주간이 시중에 널리 퍼져 있다는 소문은 듣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저도 아직 그 책을 읽어본 일은 없사옵니다. 손자병법? 그 책이 한간에서는 그렇게도 유명하다는 말이냐.
아직 완성된 책은 아니오나 병법에 대한 연구가 무척 심오한 책인 까닭에 무장들은 앞을 다투어 그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자공아, 나도 무장은 아니지만 그 책이 그렇게도 심오한 책이라면 나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구나. 네가 그 책을 좀 구해올 수 없겠느냐? 인의와 평화만을 소중히 여기시는 선생께서 병서 따위를 읽어보신들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옵니까? 그건 모르는 소리다. 전쟁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나만 알고 저를 몰라가지고서야 어찌 저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꼭 읽어봐야만 하겠다. 수고스럽겠지만 네가 그 책을 꼭 좀 구해오너라. 공자는 워낙 책이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의 면학가인지라 자공에게 그 책을 구해오기를 간청하였다. 자공은 그날부터 손자병법을 구하려고 무장들의 집들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녀 보았다. 그러나 그 책을 구하기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자공은 어떤 무장의 특별 호의로 손자병법을 손수 베껴오는 수밖에 없었다. 자공은 20여일 만에 손자병법을 베껴가지고 돌아와 공자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이 책을 베껴오는데 천신만고를 했사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무장들은 누구나 이 책을 갑옷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고 크게 놀랐사옵니다. 공자는 손자병법을 받아들고 기뻐하며 말했다. 호, 이 책이 무장들에게는 그렇게도 소중한 책이었던가? 어쨌든 수고가 많았다. 나도 곧 읽어보도록 하겠다. 공자는 그날부터 만사를 제쳐놓고 손자병법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손자병법을 대단치 않은 책일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한 조목 한 조목 읽어내려와 보니 손자병법은 비록 전쟁에 관한 책이기는 하나 천하의 명저가 아닌가. 공자는 손자병법을 읽고 또 읽고 몇 차례를 되풀이해 읽어보았건만 읽으면 읽을수록 뜻이 깊고 내용이 풍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하도 감격스러워 자공에게 말했다. 자공아, 나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천박한 병서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읽어보니 손자병법이야말로 천하의 명조로구나. 자공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병서를 읽어보시고 감탄하시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러면 손자병법도 시경이나 주역과 같은 명조라는 말씀이시옵니까? 시경이나 주역과 비교할 수야 있겠느냐마는 그러나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는 한 이 책은 영원히 남을 명저임이 분명하다. 전쟁을 반대하시는 선생님께서 병서를 그처럼 찬양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렇다고 손자병법으로 인해 나의 사상에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손무라는 사람이 전쟁을 주제로 해서 이 책을 쓴 것만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그가 전개한 기본 원리는 백방에 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의 이론을 정치에 적용하면 치세의 서도 될 수 있고 사업에 적용하면 기업의 서도 될 수 있고 처세에 이용하면 처세의 서도 될 수 있으니 그 얼마나 훌륭한 책이냐. 무장들은 이 책을 단순한 병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자들의 편협한 해석이다. 전쟁을 주제로 해서 논리를 펴나갔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병서라고 밖에 볼 수 없겠지만 이 책에 담겨있는 뜻은 모든 것에 통하는 천리라는 말이다. 자공은 공자가 손자병법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데 적이 놀랐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손자병법이 그렇게 대단한 책입니까? 그렇다. 이 책을 잘만 읽으면 누구든지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공아, 이 책을 읽고 나니 나는 손무라는 사람을 더욱 만나보고 싶구나. 여기서는 오나라가 멀기는 하지만 아무리 멀어도 그 사람을 꼭 찾아가 만나봐야 하겠다.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오나라로 떠나기로 하자. 자공은 너무도 뜻밖의 말에 크게 놀랐다. 네? 여기서 5도까지는 3천리가 넘는데 선생님께서 몸소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 배우러 가는 길에 어찌 멀고 가까움을 가릴 수 있겠느냐. 오늘로 길을 떠나자. 공자는 학문에 관해서만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에게도 물어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세 사람이 모이면 선악간에 그 중에는 나에게 배움을 줄 만한 스승이 반드시 있는 법이다 라고 믿어오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손자병법을 읽어보고 그 책의 저자인 손무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초나라에서 오도까지는 머나먼 삼천리 길이 아닌가.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 손무는 50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선생님께서 무엇을 배우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 학문을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그 책은 단순한 병서가 아니고 나라를 보존해 가기 위해서는 국력을 어떻게 튼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귀중한 책이기도 하다. 나는 인의 예지를 펴서 세상을 평화롭게 이루어 나가고자 주장하는 데 반해 손무는 무력을 길러서 평화를 유지해 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와 나는 수단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추호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내 어찌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자공은 공자의 건강을 생각하면 길을 떠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70고령의 노쇠한 몸으로 삼천리라는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너무도 무리였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5도까지 가자면 2달 가까이 걸려야 할 터이온데 도중에 병이라도 나시면 어떡하십니까? 더구나 오나라는 기후가 몹시 더운 나라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천수에 관한 것. 죽음이 무서워 가야 할 길을 안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어서 길을 떠나자. 학문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공자였다. 그러기에 그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까지 말하지 않았던가. 자공은 어쩔 수 없어 길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사람이 길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공자의 고국인 노나라에서 돌연 왕사가 찾아왔다. 대왕께서 선생님을 급히 모셔오라는 분부가 계셔서 왔사옵니다. 대왕께서 나를 부르신다고요? 나 같은 늙은 사람을 무슨 일로 부르신다고 합니까? 자세히는 모르오나 나라에 중대사가 생겨서 선생님의 지혜를 빌어야 할 것 같사옵니다. 나는 오나라로 손무라는 사람을 찾아가려는 참이었는데 대왕께서 부르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려. 이리하여 공자는 손무와 만나기를 중지하고 고국으로 급히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